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소들도 폐업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데요. 이럴 때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위기에 몰린 공인중개소가 폐업 위기를 넘겨보려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가 거래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데요. 계약금을 받고도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거나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시기 전에 좀 더 신중하셔야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한 논문에서는요, 다주택자가 소유한 물건의 경우 보증금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집을 보다가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위험 신호로 보시는 게 좋고요. 공인중개사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집주인의 채무 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 등까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 이제 잘 아시겠죠? 전세 사기 같은 큰 이슈가 2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피해를 본다는 건 본인 과실과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닐까요? 10월 1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무책임하거나 불친절한 농업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에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AI 대부가 경고하는 위험한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의 시대인데요. 농업 분야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농사 짓는 법, 정책 사업 공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업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의 농민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농업 정보의 검증 문제와 접근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농업 분야 정보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이라는 분야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나 작물 다 다르고요. 네.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농업 전문지만 해도 한국농정신문처럼 모든 분야를 고르게 다루기도 하고요. 축산 전문지, 또 식품 전문지 이렇게 분야를 나눈 것도 있어서 언론 매체만 40여 개 이상 있거든요. 이 정보를 누가 먼저 얻느냐 하는 게 현대사회의 경쟁력 중 하나이지만 국정감사에서 농업 분야 정보 중에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온라인상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퍼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이 농작물 방제법의 내용을 다룬 일반인들 유튜브 내용에 엉터리가 많아서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농사 정보나 농작물 방제법 등을 다룬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데요. 윤준병 의원은
과학적이거나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유튜브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통계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실체를 전하면서 네. 관리 감독이 부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농사법이다 이런 걸 보고 따라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농사의 장인이라고 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뭐 수십 년 농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본 생소한 내용을 자기 농사에 가져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연차가 낮은 농민분들이 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따라하는 건 모험이고 더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를 걸러낼 공적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공신력 있는 농업 유튜브는 그러면 어떤 게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나눠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는 이 놀러와라는 단어를 살짝 바꾼 농러와 TV입니다. 구독자가 24만 2천 명 되고요. 네. 2,700여 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돼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러와 TV 유튜브를 통해서 농식품에 관한 내용, 농업정책 정보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선 농다락이란 이름의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8,900명이 구독하고 있고 1,200여 개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농러와 TV, 농다락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 반면에 일반 유튜버들의 이 농작물 방제법, 농사 정보 이런 내용들은 신중히 참고해야 되는데요. 윤진병 의원실에 따르면 락스와 소금을 사용해서 고추의 탄저병을 방지했다. 와.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서 다량 검색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락스, 소금, 고추 탄저병 이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관련 영상도 있고요. 네. 뭐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카페 등의 경험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용량을 뭐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효과는 어떤지 묻는 문답도 확인했습니다. 탄저병이라는 건 고추 농사에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락스와 소금을 섞어서 잘 뿌려주면 특효가 있다. 이렇게 일부 유튜버들이 홍보를 하니까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야, 락스와 소금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도. 그 유튜브에서 농작물 또 병해충에 특히 효과가 있다는 민간 처방들 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탄저병 대책은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포장을 청결히 유지하라. 그리고 일기예보를 주시해서 비가 오기 전에 등록된 약재를 살포하라. 그리고 친환경 자재로는 석회 보르도액이나 난황유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락스나 소금 사용은 방제법이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 영상을 따라했다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댓글도 많다고 하는데요. 구제받을 길도 없거든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모두 이런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검증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1차적으로는 개인의 주의를 당부하는 게 필요하지만요. 네. 최소한의 문제 영상에 대한 어떤 시정 조치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비단 여기 농업 부분뿐만 아니고요. 네. 네, 근데 공인된 농업 정보가 근데 실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 정보의 접근성 문제는 농촌 고령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청년회가 있는데 가입 연령을 70대까지 늘려잡은 마을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연령층의 농민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농업 정보가 앱을 사용한다거나 온라인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조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그리고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해야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는 고령층 농가들이 네.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실제 이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구축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경우 전체 농가 대비 4.6%만 사용하고 있고요. 네.
병해충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용 농가가 전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말씀해주신 병해충 관리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용률이 이건 너무 낮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정보를 받으려면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회원가입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럼요. 입력할 것도 너무 많고 네. 농촌의 어르신들은 엄두가 안 나을 것 같습니다. 농민 연령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방식이 아니라면 일부의 중장년층 또는 청년층 농민만 농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에서는 사람이라도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농촌에는 사람조차 드물어서 더 불리한 환경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사용하는 게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이 이 KTX 좌석 예매를 못해서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가고 어르신들은 서서 간다는 이런 씁쓸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좋은 프로그램도 농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특히 고령의 농민분들의 정보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하겠고요. 정부가 보다 이용하기 편한 방식을 고민해야만 정보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부터 좀 더 책임 있고 친절하게 정보 제공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인공지능 AI의 발달이 빨라지고 있지만 규제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부작용 그리고 윤리 문제가 생기고 있죠. 업계에서는 AI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냐, 안전 규제를 우선시할 것이냐를 두고 이른바 파멸론자인 두머 대 개발론자인 부머 갈등이 진행돼 왔는데요. 이런 논쟁의 중심에 있던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기여해온 힌턴 교수는 AI가 가져올 위험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에서 그의 AI 세계관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의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학 분야도 흥미롭습니다. AI 연구자가 4명이나 수상을 했네요. 네, 원래 노벨상에는 AI나 IT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IT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면은 튜링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튜링이라는 이제 수학자를 기념을 해서 만든 네. 건데 1년에 한 번씩 컴퓨터 분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주는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할 때는 이제 이쪽 IT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포기를 합니다. 원래 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특히 AI 하신 분들이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다 탔죠. 네. 예. 특히 AI의 대부로 불리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네. IT와 물리학인데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상을 타신 분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딥러닝. 네, 딥러닝을 들어봤죠.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딥러닝을 만드실 때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또 이 신경망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 신경망 이론을 만든 사람이 존 호필드라는 교수님이세요. 존 호필드. 그래서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분도 같이 받으신 거죠. 근데 그 호필드 네트워크 만드신 존 호필드는 원래 물리학자세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특성들을 연구하시다가 이분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기억과 관련된 뇌세포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래서 만드신 게 이제 일종의 신경망의 초기 형태고 그래서 사람이 기억한 걸 다시 꺼내는 거를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만드신 게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이고요. 예. 그걸 좀 더 개선시킨 분이 이제 제프리 힌턴. 그래서 지금 요즘에 딥러닝 하는 게 바로 이 두 분의 역할이 대단히 큰 거죠. 이 두 분이 이번에 두 분 다 동시에 받으신 예, 거예요? 물리학상? 공동 수상입니다. 그래요? 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었군요. 네, 나눠봤습니다. 네. 갑자기 상금 얘기하니까 집중이 확 되네요. 아, 그 제프리 힌턴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AI의 대부 그죠? 네. 이 교수가 두머 네. 한마디로 이제 파멸론자라고 그렇죠. 그 대표 주자라고 불리던데 두머 대 부머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는데 이 두 진영 그리고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예. 뭐 영어 단어로 붐은 너무 잘 아시죠? 붐을 일으킨다라는 예. 거. 그래서 이제 붐은 AI를 가급적 인류한테 많이 확산을 시켜서 인류의 전체적인 생활을 좀 높여야겠다. 이게 이제 붐어고요. 두머는 그 AI가 그렇게 큰 효과를 줄 게 분명하긴 하지만 얘한테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대단히 크다. 안 좋은 게 많다. 네, 특히 뭐냐면 얘가 사람의 다른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니까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특정한 사람 내지는 인류 전체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순간이 올 거고 그러면 얘를 과연 컨트롤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 자율성이거든요. 얘는 똑똑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신호등도 보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이런 자율적인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 인류한테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초월하는 순간이 나올 텐데 그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인류가 AI 때문에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둠이라는 파멸죠. 네. 두머죠. 근데 이 파멸이라고 그러면 기술을 도입 안 하면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기술은 이제 활시를 떠난 화살 같다. 이미 AI는 시작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잘 규제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AI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발자 중에서 이른바 두머인 겁니다. AI가 무서워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AI를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AI를 개발하는데 좀 네. 천천히 개발하는 거죠. 천천히 하죠. 개발하면서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제약도 두고 그러면서 꼭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인류가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만 개발해야지 소화해내지도 않는 기술을 마구 개발해내면 이제 기술 개발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 기술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날지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사실은 다 예측을 못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충분히 사회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만 개발하고 기술적으로도 그런 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부모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으니까 AI 개발에 그냥 몰두해도 된다. 가자. 가자. 네. 이런 거고요. 두머는 조심해서 가자. 네, 조심해서 가자 이런 거죠. 예. 네.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 김명주 교수님은 부모인가요? 두머인가요? 저는 두머입니다. 되게 이제 두머. 네, 윤리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절히 규제하면서 가자고 그럴 때 그 규제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윤리. 네. 이제 개발자도 윤리가 있어야 되지만 이용자들 윤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AI의 어떤 부작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압력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똑똑한 소비자가 똑똑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제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되면 기술 하시는 분들도 이용자들의 어떤 반응들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윤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두모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이제 힌턴 교수는 그 대부께서는 챗 GPT를 필두로 한 이 생성 AI 시대를 여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두머 진영에 선 거예요? 원래 이분이 예.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딥러닝이라는 걸 이제 체계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튜링상을 받으세요. 튜링상을 그 당시에 세 분이 공동으로 이제 받으시는데 받고 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굉장히 자신이 개발했던 딥러닝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 순간이 왔는데 네. 그게 챗GPT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챗GPT가 탁 나오고 나서 원래 챗GPT의 그 GPT라는 기술이 구글이 원조예요. 구글이 원조고 제프리 힌턴 교수가 구글의 부사장이었어요. 원래는 딥러닝을 개발한 다음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구글이 통째로 산 거죠. 10년 전에 사면서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였는데
구글 부사장으로 와라. 그래서 구글의 AI를 진두지휘을 한 거죠. 그래서 구글은 AI를 사실 이런 기술들을 원조 기술을 갖고 있지만 GPT라는 거 갖고 있지만 굉장히 윤리적인 거를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제프 린튼 교수가 이제 두모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오픈 AI에서 챗GPT를 확 터트린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원조가 아닌데 구글 걸 가져다가 사실 추가 개발해서 터트린 건데 터트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주들한테 못 견딘 거예요. 왜냐면 챗GPT가 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이제는 검색 안 해도 돼. 얘가 다 답을 해주는데 구글이 이제 망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글이 되게 검색 엔진 시장의 1위잖아요. 거의 93%를 점유하거든요. 네네. 1%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이 사라집니다. 1년 광고비가.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2달 있다가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그 구글의 책임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GPT 같은 AI 기술을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그런데 얘는 엄청난 사회적 위험이나 윤리적 위험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 위험을 다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 위험을 제거할 수도 없다.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글은 아직 통제할 방법을 못 찾았다. 따라서 우리 구글은 오픈 못하겠다. 이게 이제 제프 린튼 교수가 부사장으로 있을 때 했었던 구글의 전체적인 기조예요. 네네. 그래서 멋있잖아요. 사실은 책임 있는 기업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구글의 사운이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가졌다고 인류에 대해서 사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운에 맞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게 탁 보도 나고 나서 주주들과 이 이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루 1%씩 검색 엔진 수가 줄면 2조 6천억씩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냐. 기술 수준이 다 똑같은데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경영진에서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거 발표하자. 그래서 열흘 뒤에 프랑스 파리에서 바드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바드 발표했는데 이걸 두 번째로 발표했으면 첫 번째보다 더 뛰어난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날 데모하는 날 보통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근거 없는 답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데모하는 날 얘도 똑같이 실수하니까 그날 구글 모기업이 알파벳인데 주식이 10%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구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주식이 그렇게 빠졌으니 올인을 한 거고 그래서 바드를 나중에 걷어내고 제미나이라는 걸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 제미나이를 만든 데가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 옛날에 알파고 만들었던 거기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서 지금 제미나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구글에 사표를 냈어요. 제프 린튼이. 아 그래요?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구글에서 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딥러닝, 그러니까 이 AI 딥러닝 만든 걸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신 거죠. 아 근데 네. 이런 모든 내용과 네. 또 그 김명주 교수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죠? 제가 아니, 공포 드라마처럼 사실은 그 일반 빠져들긴 하는데 윤리는 보통 기술이 있으면 윤리가 보통 다 따라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AI 쪽은 뒤에 히스토리나 특히 그 뒤에서 핵심 역할을 하시는 이제 엔지니어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요. 이분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프 린튼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의 부사장인데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게 있는데도 야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대책도 없이 오픈해서 우리가 돈 버는데 혈안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 이제 이게 구글이 이제 당하기 시작하니까 제프 린튼이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거고요. 뭐 사실은 사표 내신 거죠. 내신 거고 지금 현재 그 챗GPT하고 뭐 이거 말고도 생성형 언어 모델이 지금 한 150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했잖아요. 네이버 그 하이퍼클로버 X, 클로버 X도 그렇고요.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제 다들 걱정하는 거죠. 대책도 없이 저렇게 기술 경쟁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 제프 린튼 교수가 그 뒤에도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는 이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거다. 그런데 이 AI로 인한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얻은 이득의 2배를 투자해야 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뭐 버르나 마나하는 이야기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복귀하셨고 AI 이런 규제, 안전한 AI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AI 부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AI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든 딥러닝을 후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분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 났다. 막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쏟아졌어요. 아, 나이가 좀 많으신가요? 지금 78세세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쏟아지면서 약간 마이너 그룹이 됐잖아요. 그 구글 부사장에서도 물러나고 예. 그랬는데 갑자기 노벨상을 타신 거예요. 그 노벨상 수상자라는 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글로벌 오피니언으로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야 이거 그 두머들의 역할이 좀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일반인 같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막 기사나 어떤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아 AI라는 게 엄청나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저보다도 한 100배는 넘게 똑똑한 분들이 정말 위험해질 거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를 그냥 보면 기술 개발에 훨씬 더 모든 기업들, 모든 사람들이 AI 기술 개발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두머들처럼 하는 사람 전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두머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파멜론이라고 그러면 이미지가 AI가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잘 느끼지도 못하는데 네, 심지어. 예. 두머의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AI 기술을 오랫동안 인류랑 공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규제나 이런 윤리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사라지는 방법이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똑똑하지만 못 믿겠다 나든지 이거 굉장히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이러면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그 딥페이크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텔레그램에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뭐 연관된 사건이 있었고, 그럼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딥페이크도 이제 AI 일종인데 야 그렇게 나쁜 거를 구태여 써야 돼?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저도 인식이 그런 됐죠. 예, 예. 네. 근데 사실은 이 기술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딥페이크 통해서 어떤 배우들의 젊을 때의 모습도 만들어내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전에 못했던 걸 하고 있는데 산업적인 이용 가치가 대단히 크죠. 그 사람들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부작용에 있어서는 그거를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 사람이 찍은 누드가 아닌데 그 사람이 찍은 누드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작용들이 안 나오도록 규제를 하면서 써야 이 기술이 오랫동안 인류랑 같이 공존하지, 그거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시작하면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의도의 기술도 사장될 수 있다. 그래서 우려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규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자. 이게 이제 원래 두머의 목적입니다. 아,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하지 아니고. 말자는 아니고요. 네. 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라는 거죠. 그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제 가짜 뉴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네. 딥페이크, 네,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런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규제라는 게 지금 있나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어, 그리고 이미 좀 부모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부모 두모 할 때는 부모가 그 주 그룹이에요. 주 흐름이고 그리고 두모는 이제 가끔씩 소리를 내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부모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부작용들을 본인들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부모다, 나는 두모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 갈라지기보다는 네.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예를 들면 딥페이크 같은 게 선거에 쓰이면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탁할 수 이거 있고요. 완전히 속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민주주의가 예.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AI가
인류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왔던 민주주의를 흔들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상상을 했거든요. 네, AI가 똑똑하잖아요. 네. 자, 알아서 학습한다면서요. 네, 만약에 AI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떨어뜨려야겠는데 하고 딥페이크로 이제 막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시나리오 중에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AI를 컨트롤하지만 지적인 수준이 조금씩 지나면 AI가 사람들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가능할 것 왜냐면 같은데요. AI한테 물어보고 무슨 답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얘가 의도된 내지는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답을 주면 사람들 그걸 사실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어떤 여론을 수렴할 경우에 진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 특히 이 정치나 사회학 하신 분들이 AI 흐름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직업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인간됨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정도 중단하자 이런 네. 주장이 또 있고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글로벌 여론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좀 이런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네. 세계적인 흐름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싸움이 시작이 됐잖아요. 엎치락뒤치락. 그 싸움이 시작되고 나서 3월달, 그러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6개월간 개발을 중단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FLI라는 단체인데 이거 일론 머스크가 세웠던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도 나와요,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세웠던 단체인데 네. 이 FLI가 어떤 단체냐면 인류의 멸망과 관련돼 있는 연구만 하는 단체예요. 예를 들면 기후, 그다음에 핵무기, 또 하나가 AI. 요 세 개만 연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챗GPT하고 구글의 AI하고 경쟁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AI가 너무 과당 경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좀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약간 휴지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6개월 정도. 그래서 모든 연구를 좀 중단하고 기존의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시킬지 규제나 윤리나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성명서였고요. 그 성명서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또 유발 하라리. 사인을 했다는 거죠. 다 그 거기다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고요. 그분들이 유명하니까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AI 텍 쓰신 분들. 저도 서명했는데 저는 이제 저 뒤에 있고요. 서명하신 게 어딥니까? 3만 명 예. 정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했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 아까처럼 이제 부모이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 만약 서방 세계들이 이 말대로 하면 딱 좋아할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다. 이 나라들은 서방 세계 AI 기술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따라올 거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뭐 쉬지는 않았거든요. 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촉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AI 법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올해 3월 달에 AI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8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말에 AI 행정명령가 준 법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 중이죠. 우리나라는 준비 중이고. 네. 근데 여기서 뜻밖의 중국이 네. 인공지능의 공식 규제를 내린 최초의 국가가 됐다면서요. 와. 사실은 이제 어느 네. 나라가 AI를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요즘 생각할 때는 유럽연합이 이번에 3월달에 통과돼서 네. 최초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면 네. 이게 좀 챗GPT 나오고 나서 중국이 AI 2위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 바이두 다 AI 만드는데 그 2024년 2월 달에 중국 최초로 챗GPT 같은 게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위안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위안이라는 건데 네. 얘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일으켰을까? 그랬더니 러시아가 일으켰다. 한 3일 있다가 바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규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야 이거 대답해 주는 거에 대한 당성 검사를 해야겠다. 이제 고상한 표현을 했죠. 예. 사회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는 허용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규정을 만듭니다. 4월달에 초안을 만들고 7월달에 발표하고 8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EU가 올해 했는데 중국은 작년에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규제 내용 중에서 AI에 관한 여러 규제가 들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규제는 당성입니다. 당성. 그래서 뭐 바이두라든지 많은 데가 챗GPT를 만들었지만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중국 정부한테 사전에 인증받지 않은 거는 발표 못한다. 그래서 이미 많이 만들었던 기업들이 다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을 받다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게 이제 바이두의 어니봇이라는 건데 그게 작년 8월 30날 최초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엑셀을 8월 26일 날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0일보다 4일 전에 발표를 해요. 만약에 중국에서 인증을 안 했으면 중국의 여러 개가 이미 그 전에 다 공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인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초로 한 게 8월 30일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챗GPT와 같은 걸 만든 게 우리나라 네이버가 된 거예요. 원래는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앞에 있었는데 특히 중국 거는 이 중국 법 때문에 다 홀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최초로 통과한 게 바로 8월 30일 바이두 거고 그 4일 전에 네이버가 발표하는 바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발표했던 회사가 됐던 거죠. 네. 그래요. 전 또 중국이 이제 이런 윤리적인 이유로 네. 규제를 한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AI들은 고생이 많네요. 네. 뭐 자유롭게 글로벌한 윤리 규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자기들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수용과 글로벌용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내수용은 따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인민들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 연합이 아까 그 인공지능 법을 세계 최초로 2021년 4월에 그죠? 예, 그때 발의했다고. 이제 발의하고 한 2년 동안 수기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 의회를 통과했고요. 거기 이제 국가들이 많잖아요, 연합이니까 통과했고 8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준비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두머와 부모의 경쟁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 힌턴이 인류의 재앙을 경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네. 예, 그게 시간이 없긴 한데 주로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얼마나 위험한지 측정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생각하는 단체가 사실은 이제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 기구가 이제 조직들이 이미 나라마다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AI 안전연구소라고 그래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일본도 만들었고요. 미국도 만들었고 캐나다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5번째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AI 안전연구소 AISI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아까처럼 AI 때문에 직업의 위기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화의 위기, 정치의 위기, 기술의 위기들을 다 다뤄서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같이 지금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오늘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 제프리 힌턴 교수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계기로 최근 AI 논란과 흐름에 대해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의 김명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짙은 안개로 인해서 또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안개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 보내세요. 대구에 사는 혜민 씨는 서울 여행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